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막상막하 투맨쇼 시즌2의 예명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라고 묻기가 참 민망스럽습니다. 시장이 오늘도 출렁이면서 결국은 1900선 아래에서 마감이 되었고요. 코스닥은 오늘 투매에 가까운 장이 나오면서 굉장히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결국 530선을 지키지 못하고 527선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자, 뭐 시장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이 편치 않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편하게 마음을 가지실 수 있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오늘 분석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화제 1분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예, 자, 오늘 화제 1분 중에서 조금 눈에 띄는 것을 먼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 연준이 초저금리 유지를 결정했다. 금리 인상에 인내심을 가질 것이다.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요. 사실은 상당 기간이라는 얘기가 빠졌습니다. considerable time이라고 해서 이런 상당 기간이라는 얘기가 빠졌는데요. 일단은 인내심. 그 인내심이 언제까지 발휘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시장은 벌써부터 내년 4월쯤에 조기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지금 달러화가 강세를 오늘 보였습니다. 그래서인가요? 미국은 전일, 미증시는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여전히 좋지 못했습니다. 체력적으로 약한 데다가 지금 우리 증시의 기조 자체가 튼튼하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였던 것 같고요. 주가는 리턴 불가, 대한항공, 한진칼 시총 2,400억이 감소했다. 뭐 이때까지 대한항공, 한진칼 좀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조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어찌되었든 조현아 전 부사장의 말 한마디가 결국은 2,400억을 날려먹었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죠? 날렸다고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하여튼 2,400억짜리 마카다미아였습니다. 그죠? 자, 오늘 이런 얘기 좀 나눠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이분들 오시면 제가 좀 마음이 편합니다. 워낙 말씀들 잘해 주셔서요. 자, 최영동 멘토님하고 손대상 멘토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휴, 이건 무슨 얘기부터 해야 될까요? 참, 풀기가 참 애매모호합니다. 일단은, 예. 장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게 미국이 거의 300포인트 가까이 올랐는데도 예, 불구하고 우리는 오를 때는 또 디커플링입니다. 그죠? 떨어질 때는 커플링이고. 예, 그렇습니다. 자, 이거 얘기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뭐 최근에 증시 현황들을 좀 보시게 되면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뭐 호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 뭐 하락했던 이유들을 좀 짚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장중에서 아마 계속적으로 트레이딩을 하시거나 매매를 하시는 입장에서 보시게 되면 사실 왜 빠지는지에 대한 이유가 불분명한 그런 시장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결론적으로는 보시게 되면 상당히 매매하기 까다로운 장이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 오늘째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2%, 3%대까지 장중 변동폭 자체가 3% 정도 나오는 상황인데 그러한 이유들을 좀 되짚어본다고 하게 되면은 그만큼 개인적으로는 뭐 외국인들 입장이라든지 투자자 입장에서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매력도가 상당히 많이 좀 현저하게 좀 떨어진 그런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날짜가 또 날짜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가 이러한 이제 호재들을 반영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제일모직이라는 거대 공룡이 드디어 이제 시장에서 모습을 좀 드러낸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물론 삼성 SDS가 상장했었을 때의 파괴력은 뭐 표출되진 않았지만 일단은 수급적인 부분들로 보시게 되면 4천억씩 순매도세가 좀 나눠진 흐름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종목별로의 특징적인 종목군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전장에 보시게 되면은 화학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빨랐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 시가를 보셨을 때는 일단은 전일자의 다우지수라든지 나스닥 그리고 이제 S&P 500이라든지 유럽 쪽에 대한 움직임들 특히 미국 FOMC에서 말씀하셨던 전해줬던 금리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일단은 뭐 화답하는 모습들이었는데요. 어찌됐든지 간에 수급적인 부분들이 제일 먼저로 쏠리다 보니까 실질적인 실매수세가 좀 들어오지 않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코스피 쪽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차트로 좀 보면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공공일로 한번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마이너스 0.14지만 장중의 변동폭 자체가 워낙 컸기 때문에 체감상으로는 상당히 좀 시장이 좀 어두운 단면을 좀 보여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201 같은 경우 이제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장중에 2%가 넘는 하락세가 나왔고요. 물론 밑거래가 좀 달리면서 일단은 뭐 내일자에 대한 움직임들은 좀 기대감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이미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라든지 코스닥 종목군을 매매를 하시는 입장에서는 좀 내상을 입을 대로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오히려 내일자에는 좀 기술적인 반등에 대해서 예견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요일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뭐 급격한 반등에 대한 가능성들보다는 오히려 이 가격대를 좀 지켜줄 수 있는 흐름들을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인 총론은 좀 안타까운 국내 증시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안타까운 국내 증시에 대해서 좀 상세히 좀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뭐 대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지켜보는 수밖에 대안은 없다. 이렇게 좀 밖에 안 받아들여지는데요. 오늘 시장 보면서 좀 느낀 게 있습니다. 야갔어요, 시장이. 예, 굉장히 그렇죠. 야갔습니다. 사실은, 코스피를 더 뺐거든요. 더 뺐는데, 장 막판에 딱 그것도, 동시효과 들어가면서, 들어 올려놨고, 코스닥은 정신 못 차리게 투매를 만들어 놓고 코스피만 살짝 동시효과상 들어 올려놨단 말입니다. 자, 이 흐름들을 보면 결국은 기관들이 야갔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데요. 이런 기관의 행태가 지금 뭐 계속 반복된 것 같아요. 코스피 뺐다가 코스닥 갔다가 코스닥 갔다가 코스피 뺐다가 결국은 이렇게 되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따라다니시면 결국은 자기 돈만 손해거든요. 그죠? 그렇죠. 이런 장에서는 과연 어떤 매매 전략을 취하고 가는 것이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전반적으로 외국인이 오늘까지 7일 연속 매도가 나왔습니다. 자금으로는 2조 8,300억 정도 되는 그런 자금인데요. 자, 이렇게 외국인 쪽에서 매도를 하다 보니까 기관에서는 받아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또 된 거죠. 그렇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증권사로서는 상당히 좀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뭐 지지는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 반등 구간까지는 개인 투자자들이 기술적으로는 기대감을 좀 계속 갖게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집중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관 쪽에서는요, 시장이 올라갈 때는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떨어질 때는 재매수를 하는 그런 방법을 유지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좀 보셔야 될 부분이 역시 연기금의 흐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외국인이 7일 전부터 매도를 했을 때 연기금은 7일 연속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점을 좀 확인을 해보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역시 뭐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저평가의 매력을 가진 종목들로서 모아갔다라는 측면으로 확인을 좀 해보셔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외국인 쪽에서 최근에 매도하는 상위순을 보게 되면은 전기, 전자, IT 업종 쪽으로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현대차. 그렇다라고 한다면 시총 상위 업종 쪽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서 외국인의 매도가 많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것보다는 역시 중소형주 위주가 그나마 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전반적으로 작년에 그 드라마죠. 영화로 나왔던 무슨 겨울 왕국이 좀 생각나는 그런 흐름인데요. 날씨도 굉장히 추웠고요. 시장도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 차트상으로도 저도 좀 자세하게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왜 기관들은 개인들을 꼬신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갖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조정을 받았던 부분이요. 2014년 2월 달에 저점에서 반등이 좀 나와주는 모습이었고요. 최근에 10월 달 저점에서도 역시 1900포인트를 이탈을 했는데 그 저점이 1865포인트로 형성이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막판에 끌어올렸다라는 것 측면에서 확인을 해보신다라고 한다면 일단 내일 같은 경우는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여기서 확인하셔야 되는 게 추세적인 반등일지 기술적인 반등인지 확인을 해보시는 방법은 역시 거래량이 얼마만큼 동반이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거래량이 동반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기술적인 반등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매매보다는 일단은 관망의 자세로서 매매를 좀 이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코스닥 시장도 역시 오늘 뭐 2% 정도 매도를 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어제 오늘만 본다라고 한다면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차트상으로도 1시 이후부터 외국인이죠. 외국인에서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시장을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차트상으로 보게 돼도 역시 뭐 반등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같은 경우 밀렸을 때 어떤 방법을 취하셨냐면 비중 축소만 대응을 하셨어야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량을 다 매도하기에는 오늘보다는 조금 내일 손실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완벽히 깨지는 흐름을 좀 확인을 보셔야 된다라는 거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은 역시 뭐 코스피 코스닥 둘 다 반등 구간에 있다라는 점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거래량 확인하시면서 관망인지 추세적인 반등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결국은 깨져야 올라갈 수 있다.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골이 만들어져야 산이 만들어지는 법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강하게 한번 밀 수도 있다는 얘기를 바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 점이 좀 참고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손태상 멘토님. 네. 앞으로 그 겨울왕국 엘사에 대한 비유는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엘사가 디즈니의 그 메이저급 엘사가 우리 국내 토종기업인 레드로바의 땅콩 도덕을 주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레드로바에서도 오늘 뭐 무증하면서 좀 예. 힘을 실어주는 그런 모습이 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엘사는 토종기업에 대해서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엘사를 좀 물리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웃자고 한 얘기였고요. 예. 자, 이게 시장이 지금 살아 돌아오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강한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모멘텀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모멘텀은 없고 계속 악재만 자꾸 눈에 툭툭 붉어지는 현상이란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겨우 그나마 FOMC가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그렇죠. 했는데 예. 그마저도 악재로 받아들이고 있죠. 자, 이건 뭐 어떤 거를 갖다 대도 악재로 인식되는 그런 시장인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뭐 백약이 무약. 예. 뭐 효과가 없는 그런 시장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단순하게 이제 FOMC에 대한 움직임들도 분명히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FOMC가 우리나라 증시를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뭐 이러한 부분들이 일단은 뭐 중국 쪽도 마찬가지고 뭐 일본 쪽도 마찬가지고 장중 동시에 지금 열리는 시장 자체를 보시게 되면 상해 쪽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상해 같은 경우는 고점을 지지를 하면서 뭐 약간의 음봉으로 마감을 한 상황이고 일본 쪽 같은 경우는 반등 흐름이 나면서 2%대 강세 흐름들을 그러니까 좀 보여주고 그 부분에서 제가 잠깐 얘기를 좀 끊어볼게요. 자, 일본은 그럼 올랐어요. 예, 그렇습니다. 상해도 크게 별반 움직임이 그렇죠. 없었습니다. 예. 근데 우리 증시만 희한하게도 낙폭이 과했단 말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일본도 그렇고 지금 중국도 그렇고 그들은 어느 정도 그나마 모멘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엔제에 대한 모멘텀이 지금 작용을 하면서 그렇다고 봐요. 미국 시장이 그대로 반영을 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중국 역시 마찬가지로 앞으로의 경기 부양책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반영이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가 없다라고 정부가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가 없다라고 주식시장에서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저도 개인적으로 아마 저희 막상막하로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10월 달인가요? 10월 달에 금리 한번 시켰었죠. 그때 당시에 제가 금리 예측을 좀 하면서
요번 달에는 제발 좀 금리 인하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다 예상을 깨고 일단 한국은행 쪽에서 일단은 금리 인하를 시켰는데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요번 달에 좀 했었으면 하는, 그러니까 정책적인 부분들에서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가장 효과적인 달이 저는 개인적으로 12월 달이지 않았나라는 나름대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1년에 3번은 금리 인하를 시킬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외국, 앞서도 말씀하셨던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본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사실은 좀 짚고 싶었는데 좀 민감한 부분이라 제가 좀 스킵을 좀 하려고 했었는데 꼭 짚어주셔가지고 예, 제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선제적 대응이 안 되고 있다. 이게 대한민국 금융시장의 고질적 문제죠.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하루속히 좀 선진 금융 이런 쪽으로 좀 탈바꿈 좀 됐으면 싶다는 바람을 좀 전해드리면서 다음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지수 자체는 좀 버티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올라갈 것이다라는 느낌보다는 겨우 버티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막 강하게 주고 있거든요, 시장이. 자, 여기서 그냥 계속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버티겠습니까? 버티기는 할 것 같은데 이 폭이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폭에 의해서 오전장 같은 경우 매도를 때리고 그다음 오후장 같은 경우 올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과연 안 속을 수 있을까가 관점이다라고 그렇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상 속을 수밖에 없는 시장이죠. 왜냐면은 자산이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가 거의 몰빵되어 있는 100% 주식을 갖고 있는 시장인데 조정을 받으면은 매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기관 쪽에서는 사실은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계속 저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과연 개인 투자자가 얼마나 또 준비를 했느냐에 따라서 저는 달라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버티기는 할 것 같습니다만 폭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변동폭은 있다라는 거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은 배당이 확대되는 시점이 26일 날 이제 결정이 날 것 같은데 내년에 올해 같은 경우는 배당이 좀 늘어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배당만큼 또 유보율도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과연 배당이 얼마나 또 큰 효과를 발휘하냐에 따라서 이 이후의 흐름은 또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일단은 다음 주까지는 좀 버틸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주까지는 버텨보자. 지금 손절한다고 해도 의미는 없어요, 그죠? 그렇죠. 의미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손절의 의미는 없다.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오히려 이거를 조금 포트를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재편하는 방법은 좀 어떨까요? 그것도 나쁘진 않은데요. 예. 저도 이제 수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을 만나 보게 되면 이게 포트를 변경할 수 있는 손실폭이 아니더라고요. 예. 네, 그게 맞습니다. 이제 문제죠. 그것도 문제죠. 그죠? 그걸 잘라내버리면 자본금이 반밖에 남지 않는.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최영동 멘토님한테는 다른 질문 하나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지금이라도 팔아야 될까요? 코스닥 말입니까? 예. 제가 늘상 코스닥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때 사실은 전체적인 코스닥 지수에 대한 움직임들이 하방으로 흐른다 하더라도 매매를 변동폭을 좀 넣어가야 되겠다. 쉽게 얘기해서 이제 변동폭을 하루 만에 변동폭을 가지고 수익을 내셔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은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을 빼고 매매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니라고 판단이 좀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전체적으로 코스닥 지수가 눌린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강하게 움직이는 섹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일단은 540포인트에서 550포인트까지 하락 추세를 단기적인 하락 추세를 돌파시켰던 게임주. 최근 들어서는 게임주 실질적인 차익성 매물이 나왔지만 다시 한번 시장이 저점에 있었을 때 저점을 확인했다라고 하게 되면 게임들이 다시 또 올라오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다시 한번 또 사물인터넷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장에 또 화두로서 또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와 더불어서 결제주라든지 그리고 이제 사물인터넷을 하나의 기술력이 발생될 수 있는 섹터가 발생이 되게 되면 파생될 수 있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트레이딩 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코스닥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전반적인 지수에 대한 움직임들을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와 관련된 섹터들을 매매를 하지 않는 이상 나머지 종목군들은 굉장히 크게 소외될 수 있는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시장에 남아있는 참가자들도 마찬가지고 되는 종목의 쏠림 현상들이 상당히 좀 강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되는 종목 쪽으로 지금 쏠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전반적인 시장을 들어올리는 그런 시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의 뚜렷한 특징은 결과적으로 예전하고 컨디션이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예전엔 기다리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다려도 올라오지 않는 종목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들에서 우리 아마 두 멘토님들께서는 종목 장세다. 종목적으로 선별해서 가는 것이 맞지. 결과적으로 지수에 어떤 연연해 하지 말자는 얘기를 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얘기
좋지도 않은 시장 얘기 길게 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고요. 바로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 6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 2015가 벌써부터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CES는 그의 IT 최신 기술과 신제품 동향을 읽을 수 있는 중요한 전시회로 글로벌 전자업체들이 대거 참여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49회째를 맞는 CES 2015에는 오디오, 비디오, 엔터테인먼트와 웨어러블 등 20개 카테고리에서 3,500여 개 업체가 부스를 차리게 될 전망입니다. 매해 무서운 속도로 기술력을 향상시키는 중국 업체들이 추격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CES 2015 개막을 앞두고 국가대표격인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비밀병기인 신제품들이 윤곽도 하나둘 공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CES에서는 자동차와 IT 산업의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올해에 이어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대거 참여할 예정입니다.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CES 2015. 과연 어떤 업체의 제품들이 화두로 떠오르게 될까요? 잠시 후 막상막하 투맨쇼 멘토들의 숨은 전략과 베일 속 감춰진 유망 종목이 공개됩니다. 예, CES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들 가전 전시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자동차 전시회는 보통 라스베가스에서 열리고 뭐 세계 각지에서 열리죠. 아이아스카라고 불리는데 지금 이게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는 게 이번 CES의 가장 큰 특징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첫째로 자동차가 아무래도 전기차 쪽으로 가다 보니까 얘들이 자동차를 전자제품으로 인식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자, 이 전자제품으로 인식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한 얘기들과 함께 이 CES의 특징들을 잡아내면서 여러분들께 어떤 해안 대답을 좀 이 시장에서 그나마 좀 헤쳐나갈 수 있는 해안들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이 CES라고 하면 이 전통적인 가전 전시회인데요. 자동차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진짜 가전제품을 오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예. 자, 이번 CES의 가장 큰 특징이라 보여지는 게 이제 자동차하고 전자산업의 융합인데, 자, 이런 점들을 좀 참고해 본다면, 앞으로 펼쳐질 시장, 이것이 과연, 자동차 쪽에 어떤 전자와 합쳐진 자동차 시장이 아닌가. 요걸 앞으로 산업 동향 쪽으로 이런 식으로 좀 관전 포인트를 좀 잡아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전통적으로 아까 CS 쪽을 좀 보시게 되면 이제 백색 가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근데 디스플레이 쪽이라든지 아무래도 이제 가정 쪽에 들어가는 이제 그런 전자제품을 전시를 하고 앞으로 이제 기술 개발에 대한 기술 발전에 대한 내용들을 좀 발표를 하는 전람회 형식의 그런 내용들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뭐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요, 전자제품도 마찬가지고 상당 부분 하나의 고유의 성격 들어가지고 뭐 그러한 기능들을 펼치는 게 아니고 다양한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 영역 자체가 좀 허물어진다고 보시면 좋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모바일 쪽에서 발표를 하기보다는 지금과 같이 디스플레이라든지 백색 가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부피가 좀 큰 쪽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최근 들어서 이 CES가 성격이 좀 많이 바뀌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최근 같은 경우 이제 올해 2015년에 좀 기대해 볼 만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앞서서 코스닥 종목군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라고 이제 물어보셨을 때, 그때의 연장선상에서 보시게 되면 이 CES 같은 경우는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시장의 모멘텀 역할을 저는 충분히 좀 할 수 있다라고 측면이 좀 들고요. 그 안에서도 자동차와 관련된 기술력이 있는 우리나라 이제 소프트웨어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다양한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전자기기들, 전자부품들, 그러니까 융합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좀 잘 발굴을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요번 모멘텀이 코스닥 지수에서 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관련된 종목군들 상당히 많죠. 뭐 MD스테크라든지 유비벨록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좀 한번 좀 지켜보신다고 하게 되면은 요번 CES는 좀 대응하실 수 있는 폭 자체가 뭐 디스플레이 쪽도 마찬가지고요, 가전 쪽도 마찬가지고 자동차와 관련된 내용들까지 같이 다 어우러진다고 하게 되면은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군들은 좀 풍부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멘텀 기회가 좀 된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정말 정말 콕 잘 짚어주셨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MD스테크 특히. 예, MD스테크, 차량용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쪽이죠. 이제 어떻게 보면 외형적인 성장은 어느 정도 한계치에 다다랐다. 그렇다면, 소프트웨어 시장이 앞으로 주를 이루고 컨텐츠 시장이 주를 이룰 것이다. 이것이 어떤 산업 동향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가전 전시회에서, 자동차를 전시하는 이런 특이한 상황도 벌어졌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삼성전자의 조금 특징을 본다면 공면 UHD TV였습니다. 그죠? 그렇죠. 이렇게 좀 휘어져 있는. 사실 근데 이게 공면 UHD TV가 어떻게 보면 자, 이 똑같은 화면이에요. 그죠? 똑같은 화면인데 살짝 굽어져 있는 공면 UHD TV를 살 것이냐 아니면 조금 싼 평면 UHD TV를 살 것이냐의 질문에는 저는 평면을 살 것 같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시각 차이랑 예. 화질 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이번에도 뭐 이제 퀀텀 닷이라는 TV를 지금 UHTV 쪽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LG 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미리 UHD TV 쪽으로 이 퀀텀 닷을 포함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삼성전자 역시 그런 쪽으로 좀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뭐 UHD TV냐 혹은 뭐 OLED TV냐 화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많이 다가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어떤 부분까지 넘어가냐면 결국은 스마트 TV 쪽으로 진출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에서도 이번에 이제 OS를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죠. 타이젠이라는 OS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스마트 홈 쪽으로 좀 엮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단은 CES 하면은 뭐 최대 가전쇼라고도 불리지만 일반적으로 TV쇼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LG전자 같은 경우는 퀀텀 TV가 나오고 그걸 통해서 UHD TV가 나오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역시 아까 전에 말씀을 해드렸던 스마트 TV 쪽으로 나오고 지금 뭐 공면이냐 아니면 플렉서블이냐의 차이는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 중국 쪽에서도 공면으로 TV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렴한 제품을 산다라고 한다면 역시 뭐 중국 제품을 사겠지만 신기술을 대표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역시 뭐 UHD TV 혹은 스마트 TV 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스마트 TV를 통해서 스마트 홈이 구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많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 퀀텀 닷 기술 이 자체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퀀텀 닷이 보니까 지금 뭐 나노 기술이다. 작은 그 형태의 반도체 입자를 TV 화질로 재생을 한다 이런 건데 뭐 OLED하고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LG전자에서 나오는 거는 그 전에 환경을 좀 생각을 한다라는 측면이 좀 있어요. 예. 기존에도 중국 쪽에서도 원래 퀀텀 닷 TV가 나왔는데 그것보다 이제 환경적인 측면으로서 뭐 기술 발전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결국은 뭐 차세대 LCD TV에 이은 차세대 기술로서 계속적으로 LG전자가 혹은 삼성전자도 역시 뭐 이런 발전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는데 그래서 큐다 TV 상표를 지금 출시를 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차세대에 뭐 한국이 이끌어 갈 수 있는 신기술로서 TV 쪽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부분이 이런 화질 개선 혹은 스마트폰 쪽으로, 스마트 TV 쪽으로 계속 지나갈 것이 향후 2015년의 새로운 트렌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CES의 가장 큰 특징을 좀 잡아서 시청자분들을 좀 이해를 시켜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외형적 부분에 대해서 이 플렉서블이 어떤 주를 이루고 있다. 즉 외형적인 부분에서 플렉서블과 LCD 그리고 LED 시장에서의 퀀텀 닷 그러니까 LCD에서의 퀀텀 닷이고 OLED 시장. 자, 요게 어떤 앞으로 향후에 어떤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나와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결국은 사물 인터넷과 연관되어져서 결과적으로 이 스마트 홈 시장을 열어갈 것이다. 요 두 가지의 명제를 두고요. 어느 쪽이 더 무게를 실어야 될지 두 분한테 동시에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그런 이제 모든 이제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기술력을 구현을 하려면 저는 개인적으로 하드웨어가 먼저 장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이번 세스를 통해 가지고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다양한 디스플레이 쪽이라든지 다양한 기기들, 모바일 쪽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구현이 될 것 같고요. 그와 연관돼 가지고 이제 기술력이 같이 융합이 되겠죠. 그렇다고 되면은 순서는 개인적으로 하드웨어 쪽 먼저 가고요. 그다음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물 인터넷 이쪽으로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드립니다. 하드웨어가 먼저 가고 예.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시장인 이 사물 인터넷 쪽으로 같이 진화를 할 것이다. 여러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이거는 좀 추후 문제라고 보고 있고 결국은 일단은 보완이 좀 잘 돼야지 그 다음으로 또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보완 전에는 또 정책이 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본다라고 한다면 사물인터넷은 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 전에 보안 문제가 어느 정도는 먼저 해결이 돼야지만 하드웨어건 뭐 소프트웨어건 그 다음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안 문제가 일단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손대성 멘토님 근데 그 보안 문제 얘기 잘 해주셨는데요. 질문의 요지는 피해가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질문의 요지는 일단 피해가셨는데 약간은 약간 꼼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느 게 먼저냐에 따라서 달라질 가능성이 예, 있고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보안 쪽이다. 그런데 제가 요 얘기를 좀 정리를 해봐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일단 외형적인 성장이죠. 이 디스플레이 시장은 이 외형적 성장은 정말 이제 한계치에 좀 왔습니다. 오기는 더 이상 짜내봤자 크게 쥐어짜낼 것이 없는. 그래서 이제 플렉서블 쪽으로 가고는 있는데 사실상 그렇다면 오늘 이제 플렉서블 쪽 관련주들이 최근 들어와서 좀 급등세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요. 겨우 이제 바닥권역에서 탈피를 하고 있는 인터플렉스는 그랬지만 플렉스컴은 여전히 바닥권 내에서 물론 회사 자체 내부의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겨우 바닥권역에서 탈피를 조금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자, 그래서 외형적 성장은 어느 정도 한계치에서 머무를 것이다라는 게 이거 순전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쪽, 지금 말씀하셨던 보안이나, 그 다음에 통신, 그 다음에, 지금 뚜렷하게 보이고 있는, 이 통신 보안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네트워킹 사업들, 요런 쪽이 사물 인터넷에 먼저 근간을 이룰 것이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멘토님들마다 지금 의견은 갈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잘 선별하셔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근데, 하나만 더 넘겨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3D 프린트 얘기 많이 나왔어요. 예. 3D 프린트 시장. 예. 그렇잖아도 이것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좀 얘기들이 그렇죠. 나오고 예, 있는데. 최근 들어서. 예. 다시 한번. 아직까지 실적이 이어지긴 좀 무리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사물 인터넷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좀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기술력으로 이제 발전한 상황이고요. 3D 프린트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기존에 이제 저희가 2, 3년 전에 전기차가 어느 정도 상당히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전기차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빠르게 올라왔었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광풍, 열풍 정도로 판단이 좀 들고요. 3D 프린트는 어찌됐든지 간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시 한번 우리 생활에 직접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시기가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수준에서 올라간다는 부분들은 단순한 기대감으로 올라간다는 생각을 좀 가질 수 있으니까요. 뭐 실질적으로 지금 관련된 뭐 스맥이라든지 이런 정도는 상당히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일단은 현재 시장 대비 전반적인 모멘텀이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가 많이 귀에 익숙한 뭐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뭐 3D 프린터에 대한 그런 민감한 단어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간 상황들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좀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좀 사물 인터넷 쪽 움직임들이 일단 뭐 조정세가 좀 마무리가 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앞서서 이제 우리 멘토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드웨어 쪽도 물론 이제 체크를 좀 하셔야 되겠지만 일단은 지금 수준에서는 사물 인터넷이 먼저 대장으로 치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일단은 뭐 3D 프린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사물 인터넷 쪽에 조금 포커싱을 맞추면서 매매 전략을 좀 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의견은 조금 다른 의견을 말씀하십시오. 네. 이번에 CES에서 부스라고 하죠. 면적 전 시장 면접이 가장 커진 게 두 개가 있어요. 예. 2배 정도 확대된 게 이제 3D 프린터, 그다음에 웨어러블 관련주가 뭐 2배 정도 커졌다라고 보고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사실은 3D 프린터 가격의 그 문제에서 가격이거든요. $1,00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사는 구매가 많아질 것이다. 그게 한 100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대만 프린트 업체인 XYZ에서 내년에 한 65만원, 55만원에서 65만원 정도의 제품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지난달에 카이스트죠. 카이스트 학생들이 100만원 이하의 제품이 좀 만들어졌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소비자들이 가질 수 있는 저항선을 일단은 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이터너 같은 경우도 내년 같은 경우 뭐 2배 이상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뭐 내년만 하더라도 올해 대비 한 43%, 올해 같은 경우는 60%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판매 대수 같은 경우는 2014년 올해죠. 10만 대 정도 예상을 했는데,
그 판단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18년 때까지는 21만 대가 팔릴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뭐 국내 쪽으로 보게 되면은 현대자동차라든가 현대모비스 쪽이거든요. 부품을 만드는데 세대를 갖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다 사용을 하고 있고 문제는 국내 스마트 3D 종목들이 빠르게 올라가는 것보다는 해외 쪽에서는 먼저 시장은 열려 있다. 가격이 붕괴가 되면서 열려 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3D 부품 중에서 뭐 대만이라든가 혹은 미국 쪽으로 부품을 뭐 조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종목 쪽을 좀 찾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3D 프린트 시장, 결국은 갈 수밖에 없는 시장은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지금 뭐 실적과 이어진다라고, 명확히 실적과 이어진다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의견을 좀 주셨어요. 곧 펼쳐질 시장이다라는 얘기를 해 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뭐 3D 프린트 관련주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그 중에서 멘토님께서 손대상 멘토님께서 탑픽으로 꼽는다면 일단은 실적이 그래도 나올 만한 종목들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도 3D 프린터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종목이 그나마 제일 좀 낫지 않나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예, 알겠습니다. 자, 요거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3D 프린트 물론 이제 그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까지는 빠졌던 이유가 아무래도 모래주머니가 많이 달려 있었죠. 신용이라는 부분들이 비중이 굉장히 컸고 그 신용이라는 비중들이 급락이 나오면서 많이 털어져 나갔죠. 모래주머니 뗐으니까 좀 쉽게 달릴 수 있는 구간에 와 있다. 요것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멘토님들 포트폴리오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닛 테스트의 상승이 좀 무섭습니다. 그죠? 참, 저게 저렇게 올라가고도, 다시 재상승의 구간에, 간다. 물론 뭐 이제 어떤 기대감이라든가 성장성은, 있는 게 맞습니다만은, 그래도 주가라는 것은 너무 많이 벌어지게 되면, 이격을 좁히려 들어오는 습성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좀 참고하시고요. 그래도 성장성적인 측면을 조민규 멘토님께서 많이 강조해 주셨으니까 그 점 참고하시면서, 현명한 대응 전략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분 멘토님들의 종목하고 오늘 들고 오신 히든카드까지 같이 좀 보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최영동 멘토님. 예. 지난주에 사마네트웍스를 들고 오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시장이 안 좋았어요. 그죠? 예, 그러면서 그렇습니다. 좀 손절 처리가 됐는데. 예. 이 부분 좀 짤막하게 예스해 주시고, 그리고 히든카드까지 같이 좀 제시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서머네트웍스 제시해드렸던 손절 라인 자체는 좀 벗어났기 때문에 일단은 뭐 손절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일단은 시황 자체가 일정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소규모의 섹터들만 해가지고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머네트웍스가 가지고 있는 중국발 콘텐츠 소비에 대한 움직임들이 전혀 시장에 좀 먹혀들지 않았다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5일선 60에서는 지금 하향 이탈하는 데드 크로스가 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바닥이 잡히기 전까지는 이 종목은 지금 잠시 제 주머니 속에 넣어두고 다른 종목으로 제가 요 손실봤던 부분들은 쭉 한번 메꿔볼 수 있는 종목을 한번 오늘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키워카드까지 얘기 같이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가지고 나오는 종목은 한솔 테크닉스라는 종목입니다. 뭐, 앞서서도 저희가 뭐, 시황적인 부분들에서 IT 종목군도 상당히 많이 말씀드렸고, CES 관련해가지고 많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CES 쪽에서도 분명히 뭐라고 될까요? 단기적인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최근 들어서 휴대폰 쪽에 대한 부품주들이 일단은 뭐 바닥에 대한 움직임들 상당히 좀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한솔 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다른 부품주들에 비해서는 일단은 실적이 좀 상당히 좀 우호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모습들이 확연하게 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지금 자료 화면으로 지금 잠시 후에 이제 실적적인 부분들이 좀 나갈 텐데요. 실적을 좀 점검을 해보시게 되면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까지 해서 보시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계속적으로 지금 마이너스권을 유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2014년도 12월 달, 이제 마지막이죠. 마지막 분기 쪽에서 영업이익이 일단은 양의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기존의 사업이라고 했을 때 사파이어 글라스 쪽이라든지 BLU 쪽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우호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라는 점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2014년도 2분기를 기점으로서 휴대폰 EMS 사업을 드디어 신규로 발주를 시켰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향후 기본적으로 제조사들이 EMS를 통해서 쉽게 얘기해서 제조사들이 제품을 제조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퍼블리싱을 하는 그런 흐름들보다는 하나의 대표적인 생산 장비를 가지고 있는 이런 부품사들이 일괄에 대한 움직임들로 가져감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한솔 테크닉스가 새롭게 신성장으로서 다시 한번 2015년도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산업으로서의 내용들이 상당히 좀 곱게 지금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단기적인 모멘텀들 아니면 중장기적인 성장기를 가져갈 수 있는 모멘텀들이 좀 발현되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차트를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종목 뭐 예외 없습니다. 휴대폰 부품주들이 2013년도, 4년도 고점을 찍어내주고 끊임없이 하락하는 과정을 이 종목 역시도 마찬가지로 좀 보여준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2014년도 11월 달에 저점으로 해가지고 주가가 바닥을 확인한 이후에 단기적인 상승 추세를 만들어주고 있죠.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의 추세라는 개념들을 제가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매매법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11,000원대의 저점들을 형성을 한 이후에 어떻습니까? 단계적인 이러한 계단식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과정에서요. 최근 들어서 저점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코스닥 지수가 3% 가깝게 변동성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1.07%의 상승 흐름들은 마무리됐습니다. 아마 수급적인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외국인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최근 들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인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현황도 체킹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기계적으로 한번 좀 대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시가 부분에서 매수를 한번 할 거고요. 14,000원대 변동성을 보여줬을 때 14,000원대 매수 관점 좀 드리고 단기적인 목표가는 일단은 기계적인 대응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세 상단에 부딪힐 수 있는 15,500원에서 400원대까지는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 제시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 명확하죠.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추세 하단을 하향 이탈을 하게 되면 시세의 마무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손절가 자체는 13,500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이 한솔 테크닉스 제가 좀 자신 있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솔 테크닉스 얘기 듣고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얘기 나눠보는 걸로 하고요. 자, 손대상 멘토님도 시장의 어떤 하락과 더불어서 넷패스 한 종목 편입되어 있었는데 지금 매도가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죠? 이거 좀 아까워요, 사실. 아깝죠. 예. 재매수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재매수를 좀 하시죠. 다시 이제 타이밍이 한 번 더 나와야지만 또 언급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뭐 지금 같은 경우 들고 계시는 분들은 자신 있게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티십시오. 그리고 매도하신 분들은 제가 추후에 또 언급해드리는 그 타이밍에 매수하시는 게 좋아요. 전반적으로 성장성이라든가 혹은 주가의 위치가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고 내년에 실적 역시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시장의 움직임 때문에 뭐 매도 이탈을 했던 그런 측면이 있는데 다시 한번 반등 나와주는 모습이 있다라는 건 그만큼 힘이 있고 추세가 살아있다라는 걸 좀 언급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저도 이제 이 넷패스를 수익을 또 회복할 수 있는 종목을 또 하나 들고 오도록 하겠는데 겨울철이 되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제 26일부터 대부분 초등학교가 방학이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역시 게임주를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NC소프트입니다. 자, 기존의 NC소프트 실적이 계속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모바일에 대한 게임이 없다.
그걸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좀 조정을 받았었는데 실적적인 측면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좀 긍정적입니다. 자, 모바일이 없다라고 해서 지금 모바일 만들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PC 게임과 온라인 게임을 좀 엮을 수 있는 그런 게임을 지금 플랫폼을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도 지금 뭐 하나가 나오고 있죠. 리니지 유저를 모바일로 좀 이끌 수 있는 리니지 헤이스트라 연동을 하고 있는 걸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쪽에 또 유저가 굉장히 좀 많은 걸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블레이드 앤 소울이라든가 혹은 뭐 신개념 게임들도 역시 모바일 게임으로 나온다라는 점을 보게 되면 PC 게임과 모바일 게임 모두 들고 있는 종목으로서 뭐 향후 성장성은 있다라는 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기존의 게임에 대한 이슈가 또 있어요. 최근에 요금제를 개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내년부터 본격적인 실적이 다시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얼마 전에 또 그 리니지 1에 대한 매출이 계속 늘어날 것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3분기에 이제 뭐 사실은 아이템 판매 매출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이게 이연이 되면서 4분기에 이슈가 될 것 같고요. 또 크리스마스가 되게 되면 대규모 또 이벤트가 진행이 됩니다. 그때 뭐 보통 쌀 때 사야 되죠. 주식이든 아니면은 무슨 물건이라도 쌀 때 사야 되는데 12월 달에 또 이벤트가 있다라는 거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배당 같은 경우도 최근에 계속적으로 늘려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금이 있고 배당을 더 줄 수 있는 향후 자금도 있다라는 거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적인 측면을 좀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0년부터요, 2011년의 실적이 좀 꺾여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2013년, 2014년 실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랬을 때 최고 PER이 역사적으로 42.27배 정도, 그 다음에 최저평균 PER이 19.77배였는데 현재 가격으로 PBR이 17.81배라는 거죠. 그러면은 역사적인 저점으로 평균 단가보다 낮다라는 걸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BPS를 확인해 보게 되면 꾸준히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PBR 역시 최고였을 때 PBR이 평균이 한 6.08이었고요. 최저 평균 PBR이 2.83이었는데 현재 같은 경우 0.37입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망하더라도 일단은 수익은 난다라는 개념으로서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차트상으로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종목이 조정을 좀 많이 받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고점을 계속 높여주고 있어요. 높여주고 있고 배당에 대한 이슈 있고 자사주에 대한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이제 추후 이슈는 나오지는 않을 것 같지만 일단은 방향은 위쪽으로 계속 잡아주고 있습니다. 박스권으로 이어졌던 부분을 지금 돌파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게 만약에 내일 18만원 정도를 매수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 분할 매수 하시는 게 굉장히 좀 좋다라는 거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만원 돌파를 하게 되면 일단은 1차적인 매수가는 18만원, 2차적인 매수가 19만원. 그래서 단기적인 목표가는 한 25만원, 24만원에서 25만원까지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MC소프트는 전통적으로 주 수급이 누구냐면 기관이에요.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하면은 올라가고 기관 쪽에서 매도를 하게 되면 떨어지는 그런 주 수급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최근에 기관 쪽에서 5일 연속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방향을 위쪽으로 잡고 있어요. 자, 내일 18만 원을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는데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한다면은 같이 들어가시는 방법이 좋고요. 19만 원을 돌파할 때도 2차 매수 타이밍을 좀 제시를 해드릴 텐데 그때도 기관이 매수를 하게 되면서 19만 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바로 매수하셔도 된다라는 점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시장이 좀 불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탈가를 좀 짧게 잡아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탈가를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 최근에 그 지지가 나왔던 곳이 한 7만 원 정도 7만 원 정도에서는 일단은 반등이 좀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눌린다라고 하더라도 최종 이탈가는 16만 5천 원이라는 거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매매 타이밍을 얘기를 해드리자면 매수가는 18만 원에서 1차 매수 19만 원 돌파하게 되면 2차 매수하시고 목표가는 일단은 23만 원 먼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탈가 16만 5천 원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요. 이탈가 짧게 잡는 걸로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손절가, 그 다음에, 매수가, 목표가 명확하게 제시해 주셨는 만큼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영동 멘토님께 한 가지 질문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 한솔테크닉스가, 사실은 무선 충전과 관련해서,
2013년도에 좀 고점을 형성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급속 충전 기술이 나오면서 예. 이 무선 충전 기술 자체의 성장성에 대해서 의심을 받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도 좋지 못했고 사실은 뭐 실적도 좋지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 들어 이제 흑자 전환이 이루어졌는데요. 이 흑자 전환의 배경은 뭐라고? 일단은 기존에 좀 문제가 좀 있었던 뭐 사파이어 글라스 쪽에 대한 움직임들이 일단은 휴대폰들에 대한 이제 고급화가 이루어지면서 그동안에는 쉽게 얘기해서 이제 스크래치라든지 아니면 쉽게 얘기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쓰시는 뭐 방송 용어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기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 예,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좀 강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사파이어 글라스로 많이 좀 채용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주가에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앞서서 이제 CS 통해서 UHD TV에 대한 얘기들 많이 나눴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LCD 시장이 성장을 하면서 동사가 또 받을 수 있는 성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흑자 전환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채용이 늘어난다거나 아니면 앞서 말씀드렸던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움직임들이 조금 더 활발하게 기술력이 좀 놓여지는 내용들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동사가 가지고 있는 제품, 기술력들이 좀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어찌됐든 흑자 전환이 됐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단순, 장부상의 흑자 전환이 아니라 앞으로의 성장성을 겸비한 흑자 전환이다. 이 얘기를 좀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NC소프트, 참 탈도 많고 말도 많습니다. 그죠? 그렇죠. 참, 최근 들어까지는 뭐, 이렇게까지 빠질 수도 있나? 이런 생각도 들었었는데, 최근에 이제 주가가 회복한 것을 뭐 장하게 좀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걸 가장, 주요 포인트로 좀 잡아보자면, 결국 모바일 쪽으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죠. 예, 예. 네, 여기 맞습니다. 뭐, 모바일 쪽으로 가니까, 이렇게 온라인 쪽에서 강했던, 온라인 PC게임 쪽에서 강했던, 이런 회사가 모바일 쪽으로 하면 얼마나 더 잘하겠느냐 하는 기대감까지 지금 조금 사실은 주가에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요 기대감을 조금 살짝 거품이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일단은 거품은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거품은 안 들어가 있다. 왜냐면은 예. 이게 일반적으로 역사적으로 40만 원까지 갔던 게 이제 15만 원, 18만 원 수준인 거고요. 그 전에 또 25만 원대까지 갔던 종목이 지금 18만 원입니다. 그만큼 뭐 저평가라고 볼 수 있고, 아까 전에 얘기를 했던 뭐 PER 같은 경우도 평균 PER 최저 가격으로 했을 때 19배였는데 17배였고요. 그다음에 이 종목은 망하도 일단은 현재 PBR이 0.37배이기 때문에 망하더라도 수익이 날 수 있는. 예. 네.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이게 아직은 죄송합니다. 게임 산업이 아직은 규제 조금 낮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정책을 또 얘기를 했죠. 게임 산업 쪽으로 정부에서 얼마를 지원해주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예. 네, 그 다음에 창조 경제, 게임주 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 경제 일환으로 본다?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십시오. 네페스. 네. 재편입 안 하실 생각입니까?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네. 네페스, 왜 이렇게 강조드린지, 여러분들 좀, 성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MC가 이런 걸 관섭하는 것 자체가 좀 무리인데요. 하도 아까운 종목이라서 다시 한번 강조드렸습니다. 자, 저희는 이만 물러가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